지식을 갈구하며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신 청취자님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그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딱 짚어내서 그 이면의 맥락까지 연결해드리는 오늘의 심층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아주 흥미롭고 묵직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죠. 맞습니다. 아마 청취자님들도 기후위기 정책이나 온실가스 감축 이런 단어 들으시면 좀 피곤하시죠, 사실. 네, 그러니까 당장 분리수거 더 철저히 해야 하나 아니면 막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또 힘들어진다 이런 좀 익숙하고 피곤한 뉴스가 떠오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보호 캠페인 차원의 논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의 경제적 생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 시스템의 생존 통장이 걸린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거시경제와 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네, 기후정책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말은 이제 화려한 수사를 넘어서 완전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먼 미래의 막연한 도덕적인 당위성이 아니라요. 당장 내일 우리의 산업 인프라 그리고 국가 시스템을 어떤 법적 근거로 어떻게 재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오늘 날짜죠. 2026년 2월 26일에 맞춰서 진행된 공론화위 의제수계단 워크숍에서 발표된 두 가지 아주 핵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계단 워크숍이라는 자리 자체가 의미가 크죠. 네, 단순한 학술 대회를 넘어서 실제 국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뼈대를 잡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나온 첫 번째 자료는 한국환경법학 회장님이 정리하신 2024년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헌법 불합치 결정과 법적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료는 무려 48명의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 미래 포럼이 도출해낸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2050 탄소 중립 미래상입니다. 방대한 자료들인데 이 두 자료를 굳이 오늘 나란히 놓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우리가 왜 이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한계선이 그어졌는지에 대한 규범적인 why,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한다면요. 철학적인 배경이군요. 네, 그렇죠. 반면에 기후 미래 포럼의 모델링 자료는 그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산업과 일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과학적인 how, 즉 방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과학의 만남이네요. 제가 이 방대한 법적 과학적 데이터들을 청취자님이 이해하기 쉽게 열심히 번역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숫자와 법안들이 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우리 미래를 결정짓는 거대한 흐름인지 그 큰 그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시계를 조금 되돌려서 2024년 8월 29일로 가보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온 날이죠. 맞습니다. 대한민국 기후정책의 근간을 아주 크게 흔든 판결이었는데요. 태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254명의 시민이 청구한 기후소송이었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소중립 기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당시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기존 법에는 2030년까지의 단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덩그러니 있었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장기 감축 목표가 완전히 백지 상태였죠. 빠져 있었습니다. 네, 완전히 비어 있었던 사실 때문이었죠.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점은 헌재가 이걸 단순한 행정실수로 본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문제를 단순한 정책적 미비가 아니라 명백한 기본권 침해의 관점에서 판단했습니다. 기본권이요? 누구의 기본권인가요? 미래 세대의 기본권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헌재의 논리를 보면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짐을 충분히 지지 않으면 그 과중한 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붙게 되죠.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거네요. 네,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이전됩니다. 이는 결국 미래 국민이 누려야 할 환경적, 경제적 자유를 현재 세대가 미리 땡겨서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일종의 세대 간 빚으로 명확히 규정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국가가 그 빚을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한 아주 중요한 철학적 전환점이죠. 세대 간의 빚이라는 개념 참 와닿는데요. 오늘 자료에서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용어가 하나 등장하더라고요. 누적 배출량. 다시 말해
탄소 예산이라는 말인데 이게 뭔가요? 쉽게 말해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의 총량입니다. 지구 온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인류가 배출할 수 있는 전체 양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청취자님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해보자면 마치 신용카드 한도 같은 거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한도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당장 청구서가 안 날아온다고 오늘 한도 끝까지 긁어버리면 다음 달에 나 혹은 내 자녀가 파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잖아요. 네, 그래서 헌재는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종착점까지 가는 동안 이 탄소 예산을 어떻게 쪼개서 쓸 것인지 총량적인 고려, 즉 탄소 예산 산출 절차가 법에 아예 없었다는 점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한 겁니다. 그냥 연도별 목표치만 툭 던져놨지 누적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쓸 건지 브레이크가 없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후위기는 오늘 배출한 탄소가 내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대기 중에 축적되니까요. 국제사법재판소 ICJ 역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5도 온도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한 사실도 자료에 등장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자체가 이미 예산 관리 체제로 넘어갔다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헌재가 법이 잘못됐다고 했으니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네, 당장 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오늘 자료를 보니까 이 텅 비어버린 2031년 이후의 목표를 탄소중립 기본법에 어떻게 채워넣을 것인지 그 입법 대안이 4가지나 상세하게 분석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 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투자나 국가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한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란부터 볼까요? 이란은 현행처럼 5년 단위 감축 목표의 하한선만 법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최소한 이만큼은 줄이자 하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정하자는 거군요. 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경제 위기나 신기술 등장 같은 변수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죠. 하지만 기업이나 시민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10년 대 목표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시작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안인가요? 이건 좀 더 빡빡해 보이던데요. 이안은 감축 목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모두 법에 명시하는 방식입니다. 레인지를 정해주니까 누적 배출량 예측이 가능해지죠. 오, 그럼 불확실성도 줄고 좋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한선, 즉 여기까지만 줄여도 된다는 한계치를 법으로 정하는 것 자체가 최대한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는 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최소한의 노력만 하려는 꼼수가 생길 수도 있겠어요. 그럼 사안은 어떤가요? 사안은 아주 강력합니다. 아예 감축 목표를 법의 구체적인 단일 수치로 쾅 못 박아 확정해버리는 겁니다. 2035년에 딱 몇 % 감축 이렇게요? 네, 의회 유보 원칙에 부합하는 가장 투명한 방식이긴 합니다. 와, 명쾌하긴 한데 너무 경직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산업 환경이 실시간으로 변하면 매번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야 합의하고 개정 절차 거치다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게 사안의 가장 큰 맹점이죠. 진짜 장단점이 뚜렷하네요. 마지막 사안은요? 사안은 5년 단위의 구간 평균 감축률을 규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연성은 좀 있지만 평균이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성이 낮아서 산업계에서 오해나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전문가님 설명 들으니까 이게 왜 그렇게 골치 아픈 숙철인지 확 와닿네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 효과 같아요. 그렇죠. 어느 한 대안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성과 유연성 사이에서 국가경제,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입장을 모두 아우르는 그야말로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진짜 법 하나 고치는 게 국가와 기관 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법적인 고민과 동시에 현실 세계의 물리적 청사진을 그린 분들이 있죠. 네, 4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후 미래 포럼입니다. 이분들이 그려낸 2050년 탄소 중립 미래상 자료를 보니까 이거 무슨 SF 영화가 아니라 진짜 국가 생존 매뉴얼이더라고요. 청취자님들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부문별로 한번 뜯어볼까요? 우선 전력 부분입니다. 2050년에는 석탄 발전이 사실상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가 통합 운영되죠.
AI 전력망이요? 그럼 한전에서 일방적으로 전기 보내주는 시대가 끝난다는 건가요? 네, 집집마다 AI가 에너지를 통제하고 남는 전기를 사고 파는 프로슈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와, 산업부문은 더 극적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철강 산업 판도가 바뀐다면서요? 수소 환원제철, 줄여서 DRI가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석탄으로 철을 녹이는 게 아니라 수소를 쓴다는 건데 이건 제철소의 심장 자체를 수십조 원 들여서 새로 끼우는 엄청난 작업입니다. 굴뚝에 필터 하나 다는 수준이 아니네요. 수송 부문 시나리오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미래에 판매되는 모든 신규 차량은 무배출 차량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네, 신차의 80% 이상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채워집니다. 그럼 기존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되나요? 비행기나 선박 같은 건 전기로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은 내연기관은 이퓨얼, 즉 인공 합성연료를 쓰게 됩니다.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해서 만드는 건데 단가가 엄청나게 비싸죠. 결국 기름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치나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거네요. 건물이나 폐기물 쪽은 어떤가요?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 기준을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됩니다. 청취자님들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가 밤새 AI를 통해 국가 전력망에 전기를 비싸게 되팔고 출근길에 보이는 제철소엔 검은 연기 대신 수증기만 나오는 삶. 이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후 미래 포럼이 이런 거대한 시스템 전환을 단순히 상상력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아주 정교한 과학적 모형들이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료에 지캠 카이스트나 미터 같은 복잡한 모형 이름들이 막 등장하던데 이게 다 뭔가요? 상향식 모형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경제 지표로 대충 퍼센트를 나누는 게 아니라 태양광 패널 한 장 가격, 수소 파이프라인 설치 비용 같은 밑바닥 기술 데이터부터 쌓아 올려서 계산한 겁니다. 진짜 영혼을 갈아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린 거네요. 그런데 그 결과가 아주 서늘합니다. 전문가님, 이 포럼의 결론이 꽤 충격적이지 않았나요? 네, 모형을 돌려본 결과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자체는 매우 도전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엄청난 경고를 한 거죠.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눈을 의심했어요. 2040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감축 잠재력이 꽤 높다고 나오는데 2045년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래프가 무슨 절벽처럼 꺾이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2040년 무렵까지는 이른바 낮게 달려있는 과일들, 그러니까 조명을 LED로 바꾸거나 효율 좋은 태양광을 까는 식의 비교적 덜 비싼 수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45년 이후에는요? 포럼 자료에 정확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용이 높은 감축 수단만 잔존한다. 와, 비용이 높은 수단만 남는다. 남은 탄소를 쥐어짜든 없애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는 거네요. 네, 대기 중 탄소를 직접 빨아들이는 기술이나 아까 말씀드린 수소환은 제철 같은 상용화 전에 극한 기술들만 선택지로 남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거 완전히 시험 공부랑 똑같잖아요. 쉬운 과목은 미리 끝내놔도 제일 어려운 수학 과목을 시험 전날 밤 2050년으로 미뤄두면 그때 봐서 에너지 드링크를 아무리 들이부어도 점수는 안 오르고 고통만 따르는 거랑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양으로 일정하게 감축할지, 초반에 적게 줄이는 오목한 경로를 탈지, 아니면 초반에 빡세게 줄이는 볼록한 경로를 탈지가 2050년 누적 배출량을 완전히 결정짓게 됩니다. 초반에 비용 든다고 적당히 미루는 오목한 경로를 선택하면 나중에 천문학적인 청구서가 날아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모형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게 미래 기술 믿고 감축을 지연시키면 탄소 예산이 고갈돼서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볼록하게 선제적으로 줄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저희가 심층 탐구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촉발한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철학이 이제는 탄소 예산이라는 아주 깐깐한 회계장부를 변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2035년 이후의 감축 경로는 국가의 경제와 산업 구조를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도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되었고요. 청취자님들의 직업이나 일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이 거대한 전환 속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참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논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료의 결론부에 등장한 포럼의 제안 하나를 바탕으로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도발적인 질문이요? 어떤 건가요? 기후미래 포럼은
아예 2050년까지의 국가 배출량 상한을 법제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탄소 신용카드 한도를 법으로 딱 묶어버리자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상상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상보다 탄소를 펑펑 써버려서 2040년쯤에 법으로 정해진 누적 배출량 상한에 도달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가 0이 되어버리는 거네요. 국가 예산 잔고가 0이 된 겁니다. 그럼 예산 초과를 막기 위해 국가의 모든 공장 스위치를 내리고 화력발전소를 끄고 도로에 자동차를 전부 멈춰 세워야 하는 사상 초유의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까요? 와, 과태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심장이 법에 의해 강제로 정지되는 거네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예산을 초과한 국가의 미래가 과연 어떤 모습일지, 경제 마비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상조치일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님 스스로 한번 상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우리의 탄소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그날, 내 일상과 아이들의 미래는 어떤 순경일지 말이죠. 그 뼈아픈 상상이 우리가 내일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깊은 여운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날카로운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upport. I promise great articles and insights this year. I wish you happiness.